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윤앤리의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 저희 자체 제작 동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얘기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어본 더 카이발리온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참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우주에 우리가 결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불변의 법칙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카이발리온이라는 책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1908년에 The Three Initiates, 세 명의 입문자라는 익명의 저자가 실제로 세 명이 했는지 아니면 이 3이라는 숫자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익명으로 출판된 책이고요. 2014년에 우리나라의 하모니 출판사라는 곳에서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 영문으로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카이발리온으로 검색하면은 PDF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목, 부제를 보시다시피 A Study of the Hermetic Philosophy of Ancient Egypt and Greece.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헤르메스 철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헤르메스라는 고대 이집트의 현자가 사상 체계를 이제 다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본 인상적인 구절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이 내용은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헤르메틱 엑시엄이라고 해서 몇 가지 헤르메틱 법칙들을 정리한 부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The Law of Use, 사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ossession of knowledge, unless accompanied by a manifestation and expression in action, is like the hoarding of precious metals, a vain and foolish thing. 자, 인간이 지식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현실화되고 표현되지 않으면 마치 귀금속을 잔뜩 모아 쌓아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네,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즉 다른 사람의 만인에게 이롭게 하지 못하면은 그게 지식이든 부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단지 쓸모없는 일뿐만 아니라 이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nowledge, like wealth, is intended for use. 부와 마찬가지로 지식은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네, 이거 부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들이 다 어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써야겠죠. 나쁜 쪽으로 말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의가 퇴색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써야 된다.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The Law of Use입니다. The Law of Use is universal. 사용의 법칙은 우주의 섭리이며 and he who violates it suffers by reason of his conflict with natural forces.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위배하는 자는 이에 자연의 원칙에 또는 힘에 대항한 대가로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 카이발리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7가지 대표적인 우주의 섭리, 자연의 섭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진짜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책을 읽어본 후에 이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었고, 일상에서 이런 법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우주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 이것은 이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악행을 하는 것, 악행을 저지르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나쁜 겁니다.
예. 그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잠재력을 펼치지 않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사용의 법칙을 위반한 그런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돈이죠.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The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물건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느냐, 아니면 남 사기치고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돈을 어떤 동기로 버느냐,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자, 거기까지는 아마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그 돈을 번 후에 저기 지금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프레셔스 메탈, 그 귀금속을 혼자 그냥 갖고선 잔뜩 모아 쌓아놓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사용의 법칙을 위배한다는 것이죠. My precious 하면서 그냥 갖고만 있는 거, 골룸처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이후에. 만인에게 이로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느냐, 그래서 탕진하고 몸베리고 정신도 파괴되고 그렇게 쓰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네. 예, 다시 한번 스타워즈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영화에 나오는 나쁜 놈들, 그 다크 사이드에 해당되는 시스 로드라든지 다스 베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이 가진 힘, 뭐 권력, 이런 것,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서만 독점하려고 하죠. 남과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제다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쪽에 있는 제다이, 이제 우리 영웅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사상, 가르침, 지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용의 법칙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면서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제 영화 결과는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아시니까 이게 바로 선과 악의 구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방면으로든 다 쓸모가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쓸모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방면에서는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도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유네리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도 시작하게 됐고, 뭐 지금 많이 여러모로 서툴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용기를 가지시길요. 예, 지난번 1편에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어떤 용기를 내서 일단 시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바로 저희가 살펴본 문구에서 몇몇 중요 단어들,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와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ossess는 이제 뭔가를 소유하다, 뭐 물건을 소유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possession 하면은 이제 소유물. 자, 그 다음에 또한 누군가를 사로잡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친 부분을 보시면은 hold, occupy 이렇게 내가 이제 갖는다, 뭐 차지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세 번째 의미가 특이하죠. reside in without regard to ownership. 자,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즉 내게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possessed 하면은 뭔가에 홀리다, 귀신에게 홀리다, 또는 어떤 뭐 사악한 영혼 또는 뭐 정령에게 빙의 되다, 이런 것을 이제 be possessed b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possession 하면은 뭐 빙의라는 의미도 이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know. 이건 안다라는 뜻이죠. 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옛날 이 know라는 단어의 옛날 정의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erceive a thing to be identical with another. 자,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know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knowledge라는 말도, 지식이라는 말도 know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두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인간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물은 B라는 사물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또는 더 싸다. 더 뜨겁다. 더 차갑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진리를 또는 현실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항상 바라본다는 거. 그것이 바로 knowledge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의 단계를 물론 처음에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단계 이후에는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자면 이런 상대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직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제 knowledge, 지식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gnosis. 맨 뒤에 보면은 G는 묵음이고 gnosis라는 이제 단어가 또 있죠. 자, 세 번째, accompany. 자, 이것은 뭔가를 동행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동행하다, 함께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company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company 하면 이제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동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이런 것들도 이제 company입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뜻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즉 많은 동료들끼리 모여서 뭔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기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중대를 이제 컴퍼니라고 영어로 하죠. 자, 비슷한 단어로 컴패니언, 동반자. 마찬가지죠. 동료, 컴퍼니랑 어떻게 보면은 컴퍼니는 약간 복수를 할 수 있고 컴패니언, 나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반자, 나의 파트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뭐 여기 슬라이드는 나오지 않지만 accompanimen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음악 같은 것을 할 때 반주를 accompaniment,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데 기타 연주를 하면서 하면은 이제 기타 반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기타 accompanied by guitar.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흐의 유명한 그 작품 중에 무반주 첼로 조곡 있죠. 그래서 그걸 unaccompanied cello, accompaniment,가 없는 첼로 연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manifest, 네 번째 manifest입니다. manifest는 나타나다, 드러나다. 즉 어떤 형상이 없었던 것이, 실체가 없었던 것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아이디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manifest 되는 겁니다. law of use, 사용의 법칙을 활용했을 때 뭔가 실질적인 게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manifest 다른 의미로 이제 화물 목록.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왔는데 큰 컨테이너 배가 왔는데 그 안에 싣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록도 manife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다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manifestation, manifest, 이거는 뭔가 형상이 있는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manifesto 하면은 이제 선언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공산당 선언 하면은 communist manifesto. 어떤 개념을 말을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어쨌든 물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manifest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말로 express가 있습니다. 뭔가를 나타내다, 뭔가를 표현하다. 나의 생각을, 감정을 뭐 예를 들어서 말로 표현하든 뭐 글로 표현하든, 그죠? 책을 써가지고 표현하든 어쨌든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express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 열차, 급행, 특급,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 익스프레스 화물,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여기서 이런 의미가 갖고 있냐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내가 계획했었던 아이디어로만 존재했었던 것이 현실화된다,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급행 열차, 특급 열차, 뭐 특급 배송 등등. 그 다음 이제 hoard입니다. hoard 이제 비축하다. 이제 좀 hoard라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쓰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기 위해서 my precious 하기 위해서 뭔가를 비축하다. 명사로 쓸 때는 이제 비축물. 그래서 hoarding 하면은 이제 사재기. 예, 사재기도 일반적으로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그래서 hoarding 사재기 한다는 것은 이제 hoarding이라고 합니다. hoard가 아니라 hoarding. 네, 그 다음은 이제 precious 말 그대로 소중한, 귀한, 값비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in은 영어로 된 설명을 보시면은 devoid of real value. 진정한 가치가 결여된 real value. devoid 결여된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unprofitable 어떤 이익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익이 되지 않는. 그 다음에 worthless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 아까 그 문구에서 봤듯이 뭐 지식이든 뭐든 간에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쓸모가 없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헛된, 소용없는. 여기서 이제 비롯된 단어가 vanity, 이제 허영심이라는 뜻이죠. 예. 결국 이것도 쓸모없고 소용없는 것이겠죠. vanity라는 잡지도 있습니다. 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wealth, 이제 부라는 뜻이죠. 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원래 의미는 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happiness, 행복이라는 의미였어요. 13세기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어의 그 의미가 세월이 갈수록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결국에는 부가 행복과 동일시 된다는 얘기인데 뭐 현재 세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wealth 하면 happiness다. 그다음에 commonweal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common, 공공의, 모두에게 뭐 그런 뜻이죠. 공통의 행복. 그래서 이제 public welfare 이게 말하자면 공공복지, general good 모두에게 이제 선이 돌아가는 것, 뭐 홍익인간 뭐 그런 의미입니다. commonwealth.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wealth는 이제 돈이라기보다는 happiness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의미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영국 연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대영 제국이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있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거의 5, 60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커먼웰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영국령에 사는 사람들이 퍼블릭 웰페어 제너럴 굿을 느끼고 있는지는 그건 또 딴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유니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우주라는 뜻이죠. 자, 이게 한자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다 익숙하겠지만은 집주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뭐 신의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우주에 속해 살아가니까 사실 우주도 우리의 집이죠. 이 universe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uni는 이제 하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versus는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보면 돌아간다라는 뜻이래요. 즉 universe는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뭐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원천 거기로 돌아가다. 즉 너무 이제 제가 뭐 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의 법칙,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 그 법칙으로 돌아가다, 그 법칙을 준수하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university는 이제 대학교인데 사실 university는 원래 universe, 우주의 법칙, 우주의 섭리, 우리가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원래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university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violate. 이것은 침해하다 또는 위반하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violate에서 나온 단어가 violence, 폭력. 이 폭력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되고 뭐 인간의 법상으로도 불법입니다. 다음은 conflict. 갈등, 충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conflict of interes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해의 충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식약청에 입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약업계에 관련된 어떤 법을 제정한다. 이거는 이제 이해 충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3자가 가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해당 분야의 법규를 만들고 제정하고 이런 데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해 충돌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다음 reason. reason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이유라는 뜻, 그죠? 뭐 이유라는 거 다 아시죠? 뭐뭐를 내가 이런 일을 한 이유, 뭐 등등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자, 그런데 이제 이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이성적 사고 뭐 할 때 그런 이성이요. 그래서 이유하고 이성, 사실 이 두 개념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이성적이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물,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즉 배후에 있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eason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다. 예.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이유를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곧 이성적인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ason with. 여기서 이제 reason with 할 때 reason은 이제 동사로 쓰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 2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nature. nature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는 단어 다 쉬운 단어들이죠. 자, 하지만 이제 깊은 뜻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nature 하면 이제 자연이란 뜻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자, 그런데 13세기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었냐 하면은 신체의 회복 능력, 그리고 성장의 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신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꼭 약 먹지 않아도 물론 이제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잠만 자도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성장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말하자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죠. 14세기에는 어떻게 정의되었냐 하면은 어떤 창조의 힘, 그리고 이제 우주라는 단어와 이제 동일시 됐습니다. 그렇죠? nature, universe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은 모든 것을 탄생시키고, 그죠? 탄생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mother nature라는 말도 씁니다. 만물의 어머니라는 거죠. 자연, 우리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을 쓰고, 뭐 우리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전부 다 키워내는 것이 이제 네이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와도 동일시 됐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 인간의 성향, 기질, 속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he is by nature very kind.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속성, 자연으로부터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런 속성을 물려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second nature라는 그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2의 천성. 자, 내가 타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first nature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타고나지는 않았지만은 내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후천적으로 개별한 성향이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천성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뭐 이렇게 IQ가 높지는 않지만은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또 노력을 통해서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성적으로 좀 다혈질적인 불의 기운이 많아가지고 그런 약간 쉽게 화를 내고 뭐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천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내가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하고 따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세컨드 네이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면은 세컨드 네이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nature versus nurture라는 개념으로 또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nature는 말 그대로 내가 타고 태어난 것. 그 다음에 nurture는 내가 이제 양육하고 육성하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그리고 영향력이 크죠. 예. 자, 하지만 이제 nature, 천성적으로 받은 것은 뭐 어떻게 이미 정해진 것이고, nurture,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내 좋은 점들을, 장점들을 얼마나 육성하고 단점들을 얼마나 억제하고 이런 것들은 내 노력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uffer. suffer는 이제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것도 옛날 정의, 13세기의 정의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즉 안 좋은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는 그 일이 지속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감내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 실패한다. 이것이 바로 suffer라는 단어의 원래 정의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것들,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이제 참지 않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의 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감내하면서 참아냈다. 그것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의미는 처음으로 새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suffer라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하다 보니까 영어 교실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어 관련된 내용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